네, 먼저 정상 생리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생리 불순인지 아닌지 한번 알 수 있겠죠. 먼저 정상 생리의 기준을 살펴보면은 그 주기에 있어서는 21일에서 40일 정도 주기로 생리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으로는 3일에서 7일 정도가 정상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에 끝난다면은 매우 조금 짧으신 거겠죠. 그리고 그 양에 있어서는 보통 30에서 40ml 정도에 해당을 하고 그렇다면 보통은 여성분들이 그 5일에서 7일 정도 보통 하신다고 봤을 때 그 생리대를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색은 밝은 선홍색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색이 너무 어둡거나 혹은 덩어리가 있거나 그러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리불순의 기준을 한번 또 알아볼게요. 그 생리불순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희발월경 먼저 생리 주기가 40일 이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2달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더 긴 기간 동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하지가 않겠죠. 40일 정도까지 하니까. 그다음에 빈발월경 생리 주기가 21일 이내이신 분들 한 달에 막 2번 정도 생리를 하신다 또는 3번 정도 중간중간 출혈도 있다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과소월경은 생리 기간이 3일 이내 아까 그 부분처럼 하루만 하고 생리가 그만 안 나온다든지 이틀만 하고 만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과다월경은 생리 기간이 7일 이상으로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열흘 동안 계속 출혈이 있으신 분, 심지어는 보름까지 출혈이 있으시던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무월경은 더 심해진 거죠. 3주기 이상, 그러니까 몇 달 이상 무월경, 5개월, 6개월 이상 무월경이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정자궁출혈이라고 해서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계속 하혈이 있어요. 출혈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병이 생기시면 그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생기게 된 과정을 또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생리불순이 이제 주요 증상이지만 이 생리불순까지 오게 된 과정 보시면 생리불순만 갖고 계신 게 아니고 이제 두근거림이나 그 수면 입면 장애도 있고 만성적인 방광염도 있으시고 그러신데 그런 것들이 딱 별개로 생리통역 생리 문제만 아니면 방광염 입면장애면 이제 신경정신과 쪽인 문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살피는 것이 이제 한의학의 그 치료 과정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상한론이라는 예전에 이제 그 한의학적 책에 보면은 과정을 소양병에서 양명병, 거름병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것을 현대의 상식으로 이제 대입을 해보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3가지 단계로 이렇게 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분 같은 경우는 그 34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과 그런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출장도 잦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잦으신데 처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처음에 반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기가 있는데 반응은 뭐냐면 반응기라 하면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그리고 급진적으로 그리고 짧게 그거에 대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특정 상황에서 오는 짜증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소리, 청각이나 시각이나 청각에 대한 그런 예민도에서 오는 그 짜증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월경 전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경 전에 뭔가 계속 짜증이 나고 그런 상황 우리가 반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또 괜찮아지죠. 또 2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층간소음 같이 어떤 청각이나 그런 것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제가 예민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크게 느껴지고 짜증이 쉽게 나는 겁니다. 우리가 월경 전인데 층간소음까지 들린다면 훨씬 더 짜증이 많이 나겠죠. 욱하게 되고 화가 나고 그런 거를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기 첫 단계라고 합니다. 이 2번째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요. 그것을 우리가 저항기라고 합니다. 어떤 만성적인 지속적인 층간소음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저항기로 우리가 앓게 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전투 상황이다 하면 이 저항기에서 특징은 우리가 양명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혈액이 한 곳으로 편중되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기 좋은 곳으로. 우리가 싸우는 태세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을 빨리 두뇌 회전 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뇌에 많이 혈류가 몰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온몸 전신 근육으로 피가 가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육과 심장에 피가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쪽으로 편중이 되기 때문에 심장으로 혈류가 모아서 두근거림이나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뇌로 쏠리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인면 장애가 같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고요. 반대로 적당량의 피가 있는데 그쪽에 한쪽으로 편중되기 때문에 반대로 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싸움이나 그런 생존에 아주 필수적이진 않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피부라든지 비뇨 생식기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만성적으로 방광염이라든지 전립선 문제라든지 이제 피부가 차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가 반대급부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급성이 아니고 항생제를 10개월째 복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성 방광염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인면 장애도 쉽게 잠을 한두 시간 지나야지 들어온다고 해서 불면증까지는 아니지만 인면 장애도 심하게 있으시고요. 그리고 심장에 피가 몰리기 때문에 두근거림이나 불안한 마음도 꽤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 양명병, 이 저항기에서는 열이 위쪽으로 상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속 식욕이 땡기게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건 별개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을 것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 반응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세 시간마다 계속 무엇을 먹게 되는 이런 반응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탄력기라고 해서 우리 요새 보면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뭐 한 달간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그때는 피곤한지 모르고 한두 시간 자고 했다가 끝나면 갑자기 몸살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 우리 이 저항기 때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그럴 때는 모르다가 그게 기운과 에너지와 피를 다 소모하고 나서 우리 탄력기에서는 기운과 에너지가 다 떨어지게 되고 보통 노인분들한테 많으신데 그럴 때는 혈압과 맥박수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는 무기력감,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는 어지러움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다리에 쥐가 많이 난다든지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소화가 안 되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상황 안에서 한의학적으로 이분을 치료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의 생리 같은 경우는 가임기 여성의 건강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리라고 하는 작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뇌하 수체와 시상하부, 그다음에 난소 후에 이루어지는 HPO 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균형 있게 호르몬이 발현이 돼야 이제 생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조그마한 스트레스나 신체적 변화, 그리고 긴장 상태가 유발이 되면 사실은 생리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몸의 변화, 예를 들어서 뭐 체중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체중이 정상 체중의 2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생리가 양이 줄게 되고, 그리고 많이들 아시듯이 전쟁이나 인체 위기 상황이 오면 사실 여성은 생리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 사실 생리가 안 하듯이 결국 지금 상담을 원하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 생리 자체가 안 한다는 것은 몸의 스스로의 위기를 느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은 기본적으로 몸의 전반적인 균형을 맞춰주고 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도와주는 식의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김정 원장님의 방식처럼 실제로 다 하나하나의 개개별 증상,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불면증이나 예민함 상태, 그다음에 뭐 생리불순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치료가 돼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환자분의 몸 상태를 사실 전반적으로 쭉 훑어야 됩니다. 통종 문진이라고 하는 몸 상태의 전반적 체크를 통해서 그 환자분의 몸 상태에 맞게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양방 같은 데를 가시면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의 상태를 이제 체크를 한 이후에 이제 피임약이라든지 생리 유도에 이제 주사 시술이나 양약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생리가 안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균형에 깨진 것을 맞춰줘야지 완벽한 치료지, 어떤 특정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넣어준다면 사실 이거는 완벽하게 신체적으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데 한의학적인 방식은 이런 것들을 균형을 맞게끔 해서 스스로 호르몬의 불균형이 맞게 되면 나중에 설사 혈액 검사상 호르몬의 수치가 낮거나 그래도 치료를 하게 되면 호르몬 자체도 수치도 올라가는 그런 식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치료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리가 잘 안 나오시는 분의 경우 부족한 어떤 몸 상태, 즉 허증성 경수분리라고 하는 부족한 상태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김주영 원장님께서 쭉 설명하신 몸의 예민함이 높아서 긴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리는 그런 치료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그 복강이나 골반각 내의 문제들, 예를 들어 변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골반각 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신부운도의 저하로 인해서 발현되는 자궁 내의 어떤 기능적인 저하 문제들도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골반각 내에 있는 문제, 즉 이제 생리를 하고 있는 부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실 생리적인 기능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만약 변비가 있다면 변비, 그 장 내에 있는 운동성을 올려서 변비를 치료하면서 생리를 돕게 하는 약물들을 함께 붙여서 처방을 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상한론의 도인승기탕 같은 유가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강 내 온도가 너무 낮아서 기능적으로 생리가 발현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안 발현되는 경우가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의학적으로 올리약이라고 하는 따뜻한 약인 건강이나 이제 부자, 육개 같은 약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안을 데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생리불순의 약제를 붙여서 처방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온경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이러한 처방을 통해서 환자분에게 투여해서 결국 호르몬 검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근긴장 같은 상태가 이제 발생이 된다면 이제 사실 이런 경우는 그 자궁에 있는 기능이 움직이면서 이제 난소가 나갈 때 연도근을 통해서 나가는데 자궁 주변에 근육이 긴장된다면 사실은 생리 기능이 발현이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생리가 안 나오기 이전에부터 생리 때 그 생리통이 매우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약과 같은 골격근의 근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약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계지복용왕 같은 처방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허증성 경수분리, 즉 체력이 너무 약해서 내 몸을 지키거나 내 몸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생리를 할 힘이 없는 상황인다면 뭔가 보충할 수 있는, 혈을 보충할 수 있는 약제나 음식의 흡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귀라든지 녹용 이런 것들의 어떤 혈을 보충할 수 있는 약물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민함이 너무 높다면 예민함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 레벨을 낮춤으로써 외부적 자극을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약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복령이라는 약제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데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PMS, 즉 생리전 증후군으로 발생하는 폭식이라든지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면증 같은 어떤 심리적 예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 복령과 함께 계지와 감초가 붙는 연계감초탕이라든지 아니면 계지와 당귀가 붙는 양제의 조합을 통해서 진단을 통해서 처방이 나간다면 아마 좋을 결과로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약제나 처방을 설명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진단과 정확한 한의학적인 변증을 통해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환자분이 진맥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신다면 아마 생리불순은 충분히 쉽게 치료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월경 중에 배출되는 그 생리혈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한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한 월경 주기당 실혈량이 한 30에서 한 50ml 정도를 우리가 정상으로 보고요. 이 월경 주기에 80ml 이상의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월경 과다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담을 의뢰하신 환자분처럼 의외로 이 생리혈량이 너무 적거나 또 아니면 생리가 너무 일찍 끝나서 고민이신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생리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과단 월경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요. 생리를 할 때 생리대를 전혀 교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출혈이 적을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과소월경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증상은 따로따로 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소월경, 과다월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결국은 무월경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기 폐경으로까지도 병이 진행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운서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네. 이런 증상들 누구한테 가장 많이 생길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좀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연령대로 보게 되면 제일 네. 많은 거는 이제 10대 중고등학생이라고 볼 수가 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10대 때 초경 이후에는 자궁의 성숙 자체 그리고 자궁의 크기 자체도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자궁 내강 자체가 좁아서 쉽게 말해서 떨어져 나올 내강 그 조직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혈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치료가 필요하기보다는 경과를 좀 지켜보고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런 증상이 없어지는지 그런 모습을 이제 경과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실제로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을 뵙다 보면 20대, 30대의 여성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원인처럼 이제 뭐 스트레스라던가 불규칙한 식생활 그리고 요즘 이제 단기간에 극도의 다이어트를 한 이후에 이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인공유산 수술을 하면서 자궁 내막이 유착이 되면서도 이런 과다월경, 과소월경이 나타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 대부분 환자분들이 호르몬요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배란 촉진제 같은 걸 이용해서 치료하는데 좀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보다 안전하면서도 머리 시상하부 뇌하 수치에서부터 이제 난소에 이르는 전 여성 호르몬 분비 과정을 전반적으로 촉진시켜주면서 안전한 한약을 이용한 치료를 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관이든 어느 조직이든 우리 몸은 구조의 변형이 나타나면 기능 장애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리불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이상은 바로 골반 변형입니다. 이 자궁이라는 그 장기 자체가 위치가 앞쪽으로는 방광, 뒤쪽으로는 직장이 있는 그 사이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골반 안에 이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게 건강한 기능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정상 자궁은 자궁이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듯한 약간의 전굴된 상태로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이제 자궁의 위치도 변화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궁이 뒤쪽으로 오히려 굽어져 버리는 이제 후굴 상태가 되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궁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자궁으로 가는 이제 척수 신경의 흐름 자체가 이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자궁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생리 때 원활히 배출해야 될 이 생리혈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남아 있어서 오히려 거꾸로 역류를 하면서 자궁 내막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또 이제 혈액 자체가 깨끗한 혈액이 자궁으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생리통을 또 많이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좀 더 근원적인 치료를 할 때는 이런 자궁의 위치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자궁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 변형, 골반의 틀어짐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인 추나요법으로 이제 교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척추를 직접적인 해머링을 통해서 뼈 마디마이드를 교정하는 이제 골타요법 시술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타요법을 통해서요. 골반의 형태와 위치를 다른 이제 치료 방법보다 좀 더 빠르게 바로 잡아줄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골반의 기능을 바로 잡음으로써 자궁으로의 신경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서 신진대사라든가 호르몬 균형을 바로 잡아준다면 이 좀 더 근원적인 생리불순의 치료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